스페인의 농부들은 새벽에 느껴야 할 평온함을 누리는 대신 매일 아침 점점 더 커지는 걱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경작된 밭 곳곳에 야생 멧돼지가 남긴 깊은 발자국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멧돼지가 초래하는 파괴력을 매일 일깨워줍니다. 덫과 울타리 설치에도 불구하고 멧돼지의 공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적인 사냥팀이 토지의 평형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사냥꾼들은 숲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 어려운 임무를 준비합니다. 멧돼지 냄새를 추적하도록 훈련된 사냥개들이 풀려나자마자 동물 추적이 시작됩니다. 사냥꾼들은 갑작스럽게 은신처에서 나타나는 동물들을 성공적으로 포획하기 위해 꾸준한 집중력과 정확한 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격으로 돼지를 즉시 쓰러뜨려 농작물에 가해지는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우를 통해 이처럼 치명적인 종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려면 경험과 자제력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략적 위치 선정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사냥꾼은 주변 경관을 더 잘 볼 수 있고, 그 결과 아래쪽에서 움직이는 적을 더 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위치에서 매복 전략이 자주 활용되는데, 이는 동물들이 빽빽한 은신처로 들어가기 전에 체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선 추적이 상당히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민첩하고 공격적이며 날카로운 상아로 무장하고 있어 강력한 적입니다. 따라서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냥개에게 포위당하면 사냥꾼들은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성공적인 공격은 농작물과 생계수단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인근 마을에 잠시나마 안도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사냥으로 임무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날이 갈수록 빽빽한 덤불에서 더 많은 멧돼지들이 나타나자 팀원들은 계속해서 멧돼지들을 추적해야 했습니다. 위치를 위장하고 적절한 기회가 올 때까지 조용히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사냥꾼들이 있습니다. 멧돼지가 나타나면 정확한 사격 한 방으로 단 몇 초 만에 상황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속적인 손실에 시달려온 농촌 사회의 안정감과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한다고 해서 추격이 즉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야생 멧돼지들은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하지만 험난한 길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끈기와 협동심은 결국 추격을 끝낼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죽은 멧돼지는 사냥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신호일 뿐만 아니라 농작물, 가축, 그리고 인명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멧돼지와의 싸움은 관습에 따라 행해질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입니다. 농업 분야에서 이 동물들은 매년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초래합니다. 농작물을 파괴하고 땅을 뿌리째 뽑는 것 외에도 멧돼지들은 농경지를 과감하게 공격합니다. 멧돼지들이 통제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전 지역을 파괴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결단력과 자제력은 성공적인 사냥의 필수 요소입니다. 해가 뜨기 전 팀은 전략적 위치로 이동하여 기술과 인내심을 동시에 발휘합니다. 멧돼지 출현에 신속하게 대응하면 토지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냥꾼들이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침입종 중 하나로부터 농지를 보호해야 하는 끊임없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적과 보호의 악순환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농업지역이 오랫동안 멧돼지와의 전쟁이라는 심각한 난관에 직면해 왔습니다. 적응력이 뛰어나고 강인한 이 동물들이 파괴적인 파괴를 초래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멧돼지는 비옥한 농지를 파괴하고 작물에 피해를 입히고 생태계를 교란시켜 궁극적으로 매년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각 지역에는 개체수를 조절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팀이 편성됩니다. 들판과 산림지대에 조직된 팀들은 진지를 구축하고 동물들을 추적하여 포획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깊은 숲에서 멧돼지의 존재를 감지하기 위해 사냥꾼들은 훈련된 개들을 활용합니다. 개가 짖으면 팀원들에게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고 이를 통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조우는 종종 서두르게 이루어집니다. 저격수들은 동물들이 은신처를 벗어날 때 정밀성을 기하고 모든 사격이 신속하고 효과적이도록 전체 과정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목표는 동물을 인도적인 방식으로 제압하여 동물의 고통을 막고 인근 농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 방향에서 조율된 노력을 통해 넓은 경계를 형성하여 성공 가능성을 높입니다. 새벽이 되면 활동량이 증가합니다. 첫 햇살이 들판을 비추기 시작하는 순간
팀들은 전략적으로 위치를 잡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을 지킨 후 덤불 속에 큰 멧돼지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포착되고 이후 덤불 속에서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어떤 멧돼지는 수백 파운드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무리가 나타나면 방해를 받으면 빠르게 흩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냥꾼들은 이를 발견하는 즉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어떤 무리는 잡히고 어떤 무리는 숲을 속으로 도망칩니다. 팀들은 무선 통신을 통한 세심한 협조 덕분에 도망치는 동물들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광활한 지역을 성공적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대부분 탁 트인 지형에서 발견하기가 더 쉽습니다. 예리한 발굽을 사용하여 물이 지어 나타나 땅을 파헤쳐 농작물을 파괴합니다. 사냥꾼들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멧돼지가 다시 은신처로 사라지기 전에 죽는 개체 수가 줄어들어 피해가 최소화됩니다. 혼자 도망치려는 멧돼지들은 전문 사냥꾼들에게 쫓기기도 하는데 이들은 탈출을 막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작전을 통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농업의 생명선으로 자주 불리는 뉴사우스웨일즈는 매년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는 식량 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생 멧돼지의 유입으로 이 지역에 상당한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피해는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게 될 수 있습니다. 통제 사냥을 통한 개체수 관리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농경지와 숲에서 발견되는 멧돼지의 개체수를 줄임으로써 멧돼지가 농작물, 동물, 그리고 생태계에 미치는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힘든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멧돼지에 의존하는 지역 사회의 균형을 회복하고 농업 안정성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목표를 달성합니다. 들판에 어둠이 내리자 분위기는 더욱 평화로워졌고 들리는 소리라고는 풀밭을 밟는 발소리뿐이었다. 그 순간 멧돼지 한 마리가 덤불에서 나타나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멧돼지가 내린 결정은 틀렸다. 총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고 멧돼지는 키 큰 풀밭에 쓰러졌다. 많은 시골 지역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접하는 것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적응력과 회복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도 악명이 높습니다. 멧돼지는 흔히 농경지를 침범하여 초목을 뿌리째 뽑고 어떤 경우에는 작은 가축에게도 위험을 초래합니다. 피해 지역에 사는 농부들은 아침마다 자신의 재산과 가축을 주의 깊게 살피는데 이는 멧돼지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확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는 멧돼지 개체수가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지역에 개체수를 제한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종종 조직합니다. 이러한 노력 중 하나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새벽녘에 근처 숲을 통과하는 길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멧돼지를 발견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그들은 더 작은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길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쌍안경을 사용하여 멀리서 달려오는 멧돼지 떼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멧돼지들이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한 대원들은 사격을 자제하고 더 유리한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명의 낙오자가 뒤처졌습니다. 정확히 조준된 총에 맞아 그 멧돼지는 쓰러졌고 이것이 작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소리와 움직임에 의미가 담긴 울창한 지역을 가로지르는 사냥꾼들은 인내심과 꾸준한 집중력이 가장 효과적인 무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땅을 면밀히 살피는 동안 땅에 눌린 희미한 발자국, 지나가면서 휘어진 나뭇가지, 차가운 공기 속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나뭇잎 소리 등 사소한 단서들을 발견했습니다. 마침내 숲에 얽힌 나뭇가지 사이에서 또 다른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솜씨 좋게 배치된 단 한 발의 총에 짧은 시간 안에 멧돼지는 사냥감으로 잡혔는데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능력뿐 아니라 모든 기회를 정확하게 포착하는 데 필요한 규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침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잠시 후 덤불에서 들려오는 갑작스러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침묵이 깨졌다. 그 힘에 나뭇가지들이 부러지며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무리 전체가 놀라운 속도와 힘으로 앞으로 돌진하여 순식간에 덤불을 헤쳐나갔다. 사냥꾼들은 즉각 반응하여 일제히 무기를 들었다. 작전을 통제하기 위해 정밀하게 측정된 일련의 총성이 연달아 발사되었다. 이 총성들이 진격을 멈췄다. 시야가 제한된 울창한 산림지대에서 사냥할 때는 위험이 순식간에 닥칠 수 있으며 모든 결정을 찰나의 순간에 내려야 한다. 이러한 극적인 순간들은
사냥 경험의 예측 불가능한 본질을 드러냈다. 이러한 조우들은 야생 멧돼지가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에서 멧돼지 개체수 관리에 따르는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야생 멧돼지는 뛰어난 적응력과 빠른 번식률 덕분에 빠르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멧돼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농경지와 주변 생태계를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멧돼지는 농작물 파괴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가축에게도 위협이 되고 자연 생태계를 교란하며 인간 사회와 동물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이러한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작전은 종종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사냥 행위가 아니라 농업 생계를 보호하고 환경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의식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입니다. 사냥꾼들은 인내심, 팀워크, 그리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결합하여 농업을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동물을 부상으로부터 보호하며 미래를 위한 지역 생태계 보존에 기여합니다. 제 관점에서 멧돼지가 농지를 황폐화시키는 문제는 단순히 사냥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생계, 생태적 안정성, 그리고 윤리적 책임 사이의 균형 문제입니다. 농부들이 멧돼지를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는 이유를 저는 이해합니다. 수년간의 노력이 하룻밤 사이에 때에 의해 파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좌절감과 긴박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직적인 사냥은 단순한 문화적 행위가 아니라 식량 안보와 농촌 경제를 위한 실용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하지만 사냥에만 의존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생 멧돼지는 적응력이 뛰어나고 번식률이 빠르며 역사적으로 살처부는 개체수 감소에 일시적인 효과만 가져온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한 사냥이 집단 구조를 교란시켜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문제를 더욱 확산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인 해결책은 소총을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지역사회, 그리고 과학자들은 통제된 살처분과 더불어 불임수술, 생태학적으로 안전한 곳에 천적을 도입하는 것, 그리고 첨단 펜싱이나 억제 기술 활용과 같은 현대적인 개체수 관리 전략을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간과해서는 안 될 도덕적 차원도 있습니다. 농작물과 생계를 보호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동물의 고통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개체수 조절이 무차별적인 도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인도적인 관행, 명확한 규정, 그리고 과학적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저는 이 문제를 기회로 삼아 지역 사회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야생 멧돼지 고기를 규제된 방식으로 지역 시장에 공급하면 낭비를 줄이고 농촌 주민들에게 경제적 완충 장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저는 멧돼지 문제가 인간의 확장과 자연의 회복력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일깨워준다고 생각합니다. 농부들은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생태계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최선의 길은 박멸과 관용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줄이고 농업을 지속시키며 가장 파괴적인 종조차도 여전히 더 넓은 생태계의 일부라는 점을 인정하는 통합적인 접근법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짐바브웨에서 수익성 있는 농업 사업을 시작하고 싶지만 1,000마리밖에 없으신가요? 잠시 육개나 닭은 잠시 잊으세요. 이제 기니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니닭은 닭이나 육개보다 수익성이 훨씬 높고 관리도 덜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 시끄럽고 끈기 있는 작은 새들은 짐바브웨 양계 사업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수입원 중 하나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1,000마리가 당신을 데려갈 수 있는 최대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이 영상에서는 창업 비용부터 주거비, 식비, 시장 가격, 그리고 첫 해에 창출할 수 있는 수익까지 모든 것을 논의합니다. 매주 실질적인 사업 개념을 분석해드리고 있으니 짐바브웨에서 재정적 성공을 가져다줄 농업 사업을 진지하게 시작하려는 분이라면 종 모양 버튼을 클릭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질문은 왜 기니닭일까요? 자, 이제 사실을 설명하겠습니다. 회복력이 뛰어나 혹독한 기후 조건과 질병에도 잘 견디며 육개처럼 특별한 사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기니파울은 닭고기보다 지방이 적고 풍미가 좋으며 가격도 더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쌉니다. 기니파울 한 마리의 가격은 시장 상황과 무게에 따라
8달러에서 일시5달러까지 다양합니다. 그들은 1년 동안 80개에서 150개의 계란을 생산하고 수정란이나 병아리는 다른 농가에 빠르게 판매됩니다. 짐바브웨의 일부 소규모 농가들은 전략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한 해에 3,000달러에서 5,000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단돈 1,000달러로 시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자본금 1,000달러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비용은 250달러입니다. 기둥, 철망, 철판을 사용하여 간단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닭장을 만드세요. 뿔달근 낮에는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만 밤에는 잠재적인 포식자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침대 구입 비용은 400달러입니다. 어린 뿔닭 25, 30마리로 시작하세요. 나이와 지역 등의 요인에 따라 키트 한 세트의 가격은 약 10달러에서 15달러입니다. 평판이 좋은 브리더에게서 구입했는지 확인하세요. 비용은 200달러입니다. 새끼 고양이는 생후 8주에서 10주 동안 초기 사료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후 기니 닭이 먹는 다음 먹이는 곤충, 잡초, 남은 곡물입니다. 예방접종과 지방은 50달러입니다. 질병에 대한 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예방접종과 비타민을 제공하는 것은 현명한 투자입니다. 다양한 비용으로 수백 달러가 들죠. 운송비, 사료, 물통, 그리고 예비 자금까지 모두 이 비용에 포함됩니다. 조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골이나 비교적 도시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낮에는 자유롭게 먹이를 찾고 밤에만 사료를 제공하세요. 이렇게 하면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니파울의 성장과 관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후 첫 2달 동안 새끼들은 따뜻한 온기, 깨끗한 물, 그리고 고품질의 초기 사료가 필요합니다. 새끼들은 빠르게 성장하지만 제때 돌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생후 3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는 먹이를 찾아다니며 점점 자립적으로 성장합니다. 특정 깃털이 튼튼해지는 것을 관찰하면 면역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5개월 후에는 시장에 내놓을 준비가 됩니다. 무게가 최대 1.52kg에 달하는 새 한 마리는 10달러에서 15달러까지 거래될 수 있습니다. 7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짝짓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새끼들이 유정란을 낳기 시작했으니 새돈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그 숫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새끼 30마리가 각각 13달러씩이라면 총 390달러가 됩니다. 그중 25마리가 성체로 성장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성체기니 닭 25마리에 평균 가격 12달러를 곱하면 총 300달러가 됩니다. 이 금액이 초기 자본금보다 적다는 가정은 맞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25명 중 15명이 암컷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암컷은 매년 약 80개의 알을 낳는데 이는 연간 1,200개의 알에 해당합니다. 800개의 알을 효과적으로 숙성시키거나 수정란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병아리 한 마리를 5달러에 판매한다면 총액은 4,000달러가 되며 이는 판매된 병아리 수의 800배에 해당합니다. 동시에 당신은 여전히 성체 번식용 가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니닭 사육을 장기적인 수익의 강력한 원천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완벽한 회사는 없습니다. 다음 작업들을 준비하십시오. 웍, 개, 뱀과 같은 포식자로부터 안전한 사육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처음 3주 동안은 사망률을 낮추십시오. 따뜻하게 해주고 비타민도 공급해주세요. 마을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면 시장 접근이 제한될 것입니다. 지역 농부들에게 운송하거나 판매할 계획을 세우세요. 질문에 답하자면 짐바브웨에서 단 1,000달러로 기니닭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획적으로 번식시키고 수익을 재투자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주변 지역의 식당, 농부, 그리고 지역 사회에 식량을 공급하는 작은 제국을 건설하는 데는 침대 30개만 있으면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점이 있습니다. 뿔닭은 단순히 고기와 계란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장 생태계에 추가적인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관리가 까다로운 육개와 달리 뿔닭은 천연 해충 방제 효과를 발휘합니다. 닭처럼 밭을 뒤덮지 않고 진드기, 메뚜기, 작물에 피해를 주는 곤충을 잡아먹습니다. 즉, 살충제 사용량을 절약하고 작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농작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뿔닭 한 마리를 수입원이자 농장의 일꾼으로 키운다고 생각해보세요. 둘 다 이득입니다. 게다가 뿔닭고기는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방 함량이 적고 풍미가 풍부하며 사냥감 특유의 풍미를 지닌 이 고기는 지역 시장과 고급 레스토랑 모두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농가들은
이 프리미엄 닭고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원하는 호텔 및 숙박시설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소규모 농가들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틈새 시장을 공략하여 대기업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계란 사업도 빼놓을 수 없죠. 수정란 외에도 기니파울알은 별미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껍질이 두껍고 노른자가 풍부하며 많은 셰프들이 계란보다 영양가가 높다고 주장합니다. 도시 가정이나 고급 식료품점에 직접 판매하면 육류 사업에 손대지 않고도 수입을 2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성장 경로, 바로 가치 창출입니다. 살아있는 닭만 판매하는 대신 고기를 가공하고 포장할 수 있습니다. 훈제 기니 닭 건조육 또는 깔끔하게 포장된 제품은 생닭만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마진을 남깁니다. 짐바브웨의 중산층이 편리함을 추구함에 따라 이러한 전략은 소규모 농장을 가정 브랜드로 탈바꿈시키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기니 닭은 혼합 농업에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이미 작물, 염소, 심지어 소를 키우고 있다면 이 새는 딱 들어맞습니다. 사료를 두고 심하게 경쟁하지 않고 배설물은 유기비료 역할을 하여 토양을 비옥하게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금류 사육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작은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단돈 1,000달러로 시작하여 현명하게 재투자하고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면 단순히 닭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수익원으로 확장 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육류, 계란, 병아리, 해충 방제 서비스, 부가가치 제품 등 그 기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렇습니다. 1,000달러를 은행에 아무 일도 없이 넣어둘 것인가? 아니면 매년 수익을 내는 성장하는 소득 창출 농장으로 키울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며 기니파울은 당신이 기다려온 숨겨진 보석일지도 모릅니다. 짐바브웨의 기니닭 사육은 소규모 농업기업이 전략, 회복력, 그리고 시장 포지셔닝을 효과적으로 결합했을 때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흥미로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것은 수익성 잠재력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양기업과 비교했을 때 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적응력입니다. 제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큰 장점은 뿔달기 더 넓은 농업 생태계에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방식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투입을 필요로 하는 육계와 달리 뿔닭은 채집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해충 방제 역할을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즉, 뿔닭은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토양 건강과 작물 보호에 기여하는 기능적 존재입니다. 집약농업에서는 보기 드문 특성입니다. 짐바브웨처럼 농부들이 기후 불확실성, 높은 투입 비용, 그리고 시장 접근성의 변동에 끊임없이 직면하는 나라에서 이러한 회복력은 매우 귀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저는 큰 잠재력을 보고 있지만 이러한 이야기가 때로는 위험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몇 주 동안의 사망률, 포식, 그리고 시장의 제약은 실질적인 장벽입니다. 1,000달러면 기하급수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이 사업에 뛰어든 농부는 금방 환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수익을 재투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채널, 레스토랑, 숙박업소, 도시 소매업체와의 계약을 구축하고 중요한 초기 몇 달 동안 적절한 사육 환경을 유지하는 데 있어 얼마나 엄격한 원칙을 준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옹호하는 해결책 중 하나는 협동농장 모델입니다. 소규모 농가들이 부화시설, 마케팅 비용, 유통망 등을 공유하는 등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한다면 개별적인 노력을 저해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기니파울 제품을 프리미엄으로 판매하는데 필수적인 품질 표준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회는 부가가치 창출과 브랜딩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새나 생고기를 판매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짐바브웨의 중산층 성장과 관광산업은 훈제 기니닭, 고급 계란, 심지어 친환경 농장을 위한 유기농 해충 방제 서비스 등 특산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합니다. 적절한 마케팅을 통해 기니닭 사육은 자급자족을 넘어 다른 시장의 유기농 꿀이나 염소 치즈처럼 눈에 띄는 틈새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저는 기니파울 사육을 단순한 사업적 벤처 이상으로 봅니다. 취약한 경제 환경에서 회복력 있는 농업 사업을 위한 잠재적 청사진입니다. 낮은 투입 비용, 다각화된 수익원, 그리고 뛰어난 적응력을 갖춘 기니파울 사육은 소규모 농가가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기니파울 사육이 혁신을 이루려면 농부들은
생존이라는 사고방식을 넘어 집단 행동, 혁신, 그리고 전략적 재투자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새로운 농부에게 조언한다면 첫 1,000달러를 종착점이 아닌 씨앗으로 여기라고 말할 것입니다. 기니파울 사육의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업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다각화하고 전문화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